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쌍둥이는 과연 같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최일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뇌종양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에서 뇌종양이 어떻게 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얘가 정말 정상세포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주로 뇌종양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뇌종양을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쌍둥이 얘기를 할까? 쌍둥이하고 뇌종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이 대답은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쌍둥이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유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멘델, 그 다음에 위대한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여기 있는 제임스 왓슨하고 프랜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이 두 과학자가 생명과학, 유전학에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발견한 것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만들어져 있다는 구조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잡지 중에, 과학 잡지 중에 하나에 출판을 하게 되고, 이게 인정을 받아서 이후에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의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노벨상 얘기를 하느냐? 프란시스 크릭이 1957년에 세미나에서 어떤 재밌는 가설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이론을 처음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논문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타자기로, 그때 당시에는 타자기로 이렇게 쳐가지고 포토샵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그려서 이렇게 만든 그림인데, 좀 보기 힘들까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 있는 센트럴 도그마, 이게 뭐냐 하면 DNA를 바탕으로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즉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또는 모든 단백질들은 이 RNA 그리고 DNA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게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그러면 모든 유전 정보는 다 DNA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앉아있는 사람 자기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면 자기랑 똑같이 생겼나요? 다르지 않나요? 똑같은 쌍둥이가 오신 건 아니죠? 네. 다 다르게 생겼어요. 네. 옆에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키가 작기도 하고 눈이 크기도 하고 쌍꺼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각각의 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다르게 생겼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에, 즉 유전 정보가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유전 정보 같은 사람 어떨까요? 유전 정보 같은 사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가 같기 때문에 이 두 아이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유전 정보는 DNA에 있다고 했는데 그 유전 정보를 나눴으니까요. 그럼 외형적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것들도 다 같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쌍둥이는 같은 집에서 크기 때문에 뭐 음식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같은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한 몇 년 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트윈스터즈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와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사만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여학생이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자기 일상에 대해서 올리게 되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프랑스에 있는 어떤 여학생이 그 메시지를 보낸 거죠. 자기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야, 유튜브에 너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다. 도플갱어처럼. 유럽도 아니고 저 먼 미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이스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찾아가지고 사만다의 계정을 들어봤더니 자기 사진을 도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누구냐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생일이 같은 거였어요. 네, 생일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중에 둘이 쌍둥이였고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서 나중에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미국에, 다른 한 사람은 프랑스로 입양이 돼서 각자 서로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계속 컸던 거죠. 근데 서로 만나서 이제 막 얘기를 이제 수다를 막 떠는데 알고 봤더니 웃음소리도 똑같습니다. 서로 웃는데 웃음소리도 똑같고, 그 다음에 당근을 싫어합니다. 서로 당근도, 나도 당근 싫어하는데 당근도 싫어하고, 해리포터에 열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손톱, 매니큐어 칠하는 스타일도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하다못해 프롬나잇이라고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입었던 옷을 얘기하는데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옷 입는 취향도 비슷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서로 따로 떨어져 있고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비슷한 취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형은 어떨까요? 실제로 쌍둥이끼리 결혼한 경우가 뉴스에서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의 브리아나하고 브리트니라고 하는 이 자매가 그 제레미하고 조시라고 하는 형제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고 쌍둥이 자매인데 서로 이렇게 부부고 이렇게 부부가 됩니다. 즉 서로에 대한 이상형이 같았기 때문에 알고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 자매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쌍둥이는 성격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상형도 비슷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 정보가 다 같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쌍둥이는 뭐 나랑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긴데, 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혹시 저 쌍둥이 동생이 있나요?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쌍둥이가 없겠죠, 집에. 그렇죠? 그래서 쌍둥이랑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긴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험실에서도 쌍둥이가 가능합니다. 이제 돌리라고 하는 이 복제양, 실험실에 쌍둥이를 만든 건데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암컷 그 양의 난제를 채취한 다음에 거기서 DNA를 포함하고 있는 핵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양에서 세포를 떼어내서 여기서는 핵만 뽑아냅니다. 핵만 뽑아내서 여기 있는 빈 세포에다가 핵을 넣어준 다음에 어떤 실험적 방법을 거치게 되면 이게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분열을 해서 걔를 착상시키면 몇 개월 뒤에 양이 태어나는데, 이 양은 이 처음의 양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돌리. 지금 이제 죽어가지고 박물관에 박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전적으로 똑같은 쌍둥이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를 복제하면 어떨까요? 나를. 그래서 실험실에 몰래 제가 저를 세포를 떼가지고 그 난자 기증자 여성에서 받아서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세포에 핵을 넣어줘서 키워서 착상을 시키면 몇 개월 뒤에 저와 똑같은 아이가 태어나겠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를 만들어서, 자, 너는 공부만 해. 자, 너는 가서 축구 좀 해. 그럼 각자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몸은 하나지만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네 명의 아이들은 저와 같을까요? 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일까요? 또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말 나일까? 얘가 저랑 똑같은 그냥 크면 그냥 알아서 커가지고 지금과 같은 과학자가 될까? 그건 또 모르는 얘기죠. 실제로 2001년도에 고양이를 복제한, 요즘은 이제 많이 상용화 돼가지고 자기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동물을 복제하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2001년만 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텍사스 A&M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애완 동물을, 그러니까 반려묘를 복제를 했는데, 지금 이 레인보우로가 하는 이 고양이를 주인이 너무 슬퍼가지고 이 고양이를 복제해달라고 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문을 통해서 고양이가 태어났는데, 주인이 받아보니까 얘하고 얘가 다른 거죠. 분명히 삼색 고양이를 맡겼는데 고등어 고양이가 왔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DNA를 분석을 해봐도 이 고양이하고 이 고양이는 똑같은 DNA를 갖고 있었습니다. 실험적인 실수가 아니고 정말로 같은 DNA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다른 고양이가 태어났고, 실제로 주인이 받아가지고 키워봤더니 성격도 다르더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고양이는 DNA는 같지만 전혀 다른 고양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고 이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보시다시피 형은 좀 몸이 마른 편이고 동생은 좀 통통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왔다시피 형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동생은 먹는 걸 좋아해서 약간 비만에 가까워지고 있죠. 분명히 이 둘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쌍둥이면, 내가 만약 쌍둥이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복제해서 만든 쌍둥이가 4명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50살에 간암에 걸렸다 라고 하면 제 3명의 쌍둥이도 50살에 간암에 걸릴까요? 마찬가지로 쌍둥이도 이 형이 60세에 당뇨가 왔다면 이 동생도 60살에 당뇨병이 올까요?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쌍둥이가 누가 죽었다고 다른 한 명이 동시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리고 쌍둥이 말고, 자, 태아에서 보면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쌍둥이랑 나랑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면, 자, 태아의 발달에서 보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된 다음에 이게 계속 세포 분열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식으로 발달이 돼서 사람과 비슷한 모양으로 되고 결국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성인이 되면 우리 몸에는 한 28에서 3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다 똑같나요? 아니죠. 머리카락 다르고 심장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그다음에 발가락이 다른 것처럼 이 모든 기관의 세포들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28에서 30조 개의 세포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머리카락부터 내 온몸의 세포가 다 동일한 DNA를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 피부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뼈가 되고 다 다른 역할의 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즉,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왜 다르고, 그 다음에 처음엔 같지만 왜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처음에는 같았지만 동일한 DNA를 갖고 있음에도 다른 모양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과학자들은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후성유전학은 영어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데, 이 에피라고 하는 게 beyond 아니면 over라는 뜻으로 뭔가를 넘어선가 있다라는 뜻이라서 유전학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에피제네틱스, 후성유전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워딩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용어를 만들어서 에피제네틱스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정의를 어떻게 내냐면 DNA 서열의 변화는 없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영향을 주어서 그 표현형이 모양이 바뀌게 된다. 세포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1930년도에 처음 주장이 됐는데 근데 이걸 증명할 길이 없었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1996년도에 닥터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무언가가 붙으면 걔가 mRNA가 많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DNA는 그대로 있지만 다른 단백질, 그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영향을 주면 그 발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성 유전학을 정말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때부터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에피제네틱스라는 용어를 논문 검색을 해보면 96년 전까지는 거의 100편 미만의 논문만 나왔던 반면에 이 이후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지금은 매년 10,000에서 20,000편의 논문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주제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후성 유전학에서 만약에 노벨상을 받으면 아마 이 사람이 영순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일 큰 공헌을 했는데 아쉽게도 작년 1월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거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다시 원래 과학으로 얘기를 들어와서 히스톤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히스톤이 뭘까요? 히스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아무거나 세포를 하나 딱 띄어서 DNA를 뽑아봐요. DNA를 뽑았을 때 얘를 일렬로 쭉 놨으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DNA 길이.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아니고 세포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쭉 일렬로 놓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m. 세포 하나에. 그러면 이 세포의 DNA가 이 핵 안에 있는데 이 핵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핵의 사이즈는 6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 6마이크로미터에 3m나 되는 DN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막 우리가 여행 갈 때 짐 싸듯이 막 넣어버리면 나중에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체계적으로 뭔가 잘 넣어주기 위해서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이렇게 감듯이 2바퀴 반 정도를, 2바퀴 4분의 1 정도를 감아서 이렇게 계속 감아주는 역할을 해서 이 안에 효과적으로 좁은 핵 안에 DNA를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히스톤입니다. 실제로 히스톤 같은 경우는 H2A, 2B, H3, H4라고 하는 이 4가지 단백질이 두 쌍을 이루어서 8개가 되겠죠? 걔가 이게 복합체를 이룬 다음에 DNA가 감싸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자유명으로 보면 이렇게 점점 있는 게 히스톤이고 요 연결되어 있는 실 같은 게 DNA입니다. 그래서 DNA가 히스톤에 감싸서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톤이 그러면 그 역할 말고 자세히 봤더니 히스톤 부분에 이렇게 꼬리가 있었습니다. 꼬리가 하나씩 튀어나왔는데 이 꼬리는 뭐지? 웬 꼬리가 8개라고 했으니까 8개의 꼬리가 있겠죠. 8개의 꼬리가 이렇게 DNA 밖으로 삐죽삐죽 삐져나왔습니다. 근데 얘네가 어떤 또 특별한 작동을 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찾아냈는데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해가 들어오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이 꼬리 부분에 무언가를 붙여주거나 무언가를 떼어줬을 때 그리고 얘가 붙어있는 몇 개가 붙어있는지 어떤 게 붙어있는지 따라서 세포의 단백질이 인식을 해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겠구나 얘는 어떤 기능을 안 하겠구나 라고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태깅을 해서 바코드처럼 얘네 뭘 붙여주면 띡 하고 읽었을 때 얘가 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네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를 붙여주고 떼줌에 의해서 이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바코드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했을 때 각각의 4개의 히스톤이 있고 거기에 종류별로
아세틸화 또는 메틸화, 그다음에 인산화, 유비키틴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깅을 붙임에 따라서 각각 특이한 기능을 한다는 걸 밝혀냈었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락틸화라든지 아니면 크로틴 추가적인 마커들도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깅이 됐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DN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파란색 원 같은 게 히스톤입니다. 그래서 마커가 어떤 게 붙으면, 어떤 마킹이 되면 DNA하고 히스톤이 강하게 붙어서 이렇게 촘촘하게 좁아지게 됩니다. 촘촘하게 좁아지게 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이 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억제되어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근데 얘네가 만약에 느슨하게 풀어주면 이렇게 공간하고 공간이 띄엄띄엄 생기게 되니까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가서 붙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좀 재미가 없을까봐 제가 하나 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이제 제 애 장난감을 몰래 가져와서 이제 실험을 보여주면, 이렇게 DNA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어떤 마킹이 붙으면 이런 식으로 점점 벌어지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다른 단백질들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반면에, 다른 게 붙으면 이런 식으로 좁아지면서 딱 붙어버리니까 얘가 다른 단백질이 붙을 공간이 전혀 안 만들어지는,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질 염색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진정 염색질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는 거, 이 두 종류에 의해서 그 전사가 조절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유튜브를 보면 안 될 텐데요. 네. 그 다음에 히스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히스톤에 대한 조절이었고, 다른 또 후성 유전학이 무엇이 있냐면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합니다. DNA가 A, T, C, G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의 DNA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C라고 하는 부분에 메틸화가 붙으면 그 부분은 유전자가 꺼지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켜져 있어서 작동을 하는데, 이 C라는 부분에 메틸이 붙어주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꺼지듯 딱 꺼져서 유전자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모든 유전자가 다 꺼지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몸에 발달을 하면서 어떤 유전자는 켜져 있다가 꺼지는 애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꺼져 있다가 점점 커가면서 켜지는 애들도 있어서 꺼지거나 켜지는 게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메틸화가 되면 꺼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형과 동생이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 대답은 DNA에 이렇게 메틸화가 된다든지 히스톤에 영향을 주어서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켜지게 되면 이 동생과 같이 비만에 가까워지고 비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 아니면 히스톤에 영향을 주어서 비만에 되는 게 요새 최근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많이 먹는다고 내가 만약 음식을 많이 먹어야 계속 밤마다 치킨도 먹고 뭐 단 것도 먹고 하면 비만이 되겠죠. 제가 비만이 됐는데, 그럼 어떤 유전자가 음식을 먹는 게 어떻게 그러면 후성 유전자로 켜지지? 어떻게 얘를 조절하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먹는 거는 먹는 거고, 먹으면 그냥 소화돼서 배변되면 끝인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줄까? 어떻게 후성 유전학에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산물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 당을 먹든지 지방산을 먹든지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산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간의 산물들이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 히스톤의 마커를 붙여주는 재료가 된다라는 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틸화라든지 여기 있는 아세틸화,
음식에서 유래된 이 부산물들이 정말 그 히스톤 마커의 재료가 된다는 게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이 먹는 것과 후성 유전학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또 재밌는 연구가 중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뭔가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요새 최근에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마약은 접할 일 없겠지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뭐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많이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술을 많이 먹으면 왜 중독이 될까에 대해서도 후성 유전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코올 신진대사가 그 히스톤의 아세틸화에 기여를 한다라는 실험을 했는데 재밌게도 쥐에다가 알코올을 계속 먹입니다. 자, 맨날 이제 술 파티를 하는 거죠. 맨날 이제 막 술을 먹으면 얘가 나중에 며칠이 지난 뒤에 쥐의 뇌를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로 그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다 요 진한 파란 요 회색에 비해서 이게 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정말 증가가 됐더라라는 게 보고가 됐었고, 그럼 어느 유전자들을 높일까? 알코올을 많이 섭취했을 때 쥐를 분석을 해봤더니 인식, 기억, 행동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다 증가했다라는 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알코올을 먹은 게 어떻게 히스톤에 영향을 줄까? 우리가 실제로 알코올을 섭취하면 얘가 아스테이트라는 걸로 변하고 혈관을 통해 돌다가 머리에 가서는 요 ACSS2라고 하는 게 요 아세틸-코A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요 아세틸이라는 말을 볼 수 있듯이 요 아세틸이 가서 히스톤에 아세틸을 부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요 ACSS2라고 하는 유전자가 없게 되면 요게 아세틸-코A가 안 만들어질 테니까 중독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에다가 처음 정상인 쥐하고 그다음에 ACSS2라는 유전자가 없는 쥐, 이 두 마리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정상인 쥐를 가지고 처음에 그냥 요 칸막이에 두고 가운데 놓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가든 회색으로 가든 봤더니 정상이던 그 유전자가 없는 유전자 그 쥐던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쥐에다가 첫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첫날은 알코올을 주고 이쪽 방에다 놓고 다음 날은 다른 쪽 방에 놓고 소금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알코올, 그 다음 날은 다시 소금물, 알코올, 소금물 이렇게 하면 얘가 오늘은 술 먹는 날이네 하고 이제 들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쥐를 가운데다 딱 놓으면 정상인 쥐는 알코올은 이쪽에 있는데 하고 알코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흰색 쪽, 알코올이 원래 있었던 쪽으로 다 가는 반면에 그 ACSS2라고 하는 아세틸-코A라고 하는 걸 못 만드는 애들은 걔네들은 아무리 가운데 놔도 그냥 랜덤하게 이쪽으로 가던 무작위로 가게 됩니다. 즉 중독성을 안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연구 주제였습니다. 즉 알코올을 먹었을 때 어떤 부산물들이 통해서 요 알코올의 중독을 유도하더라. 그게 후성 유전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최근에 나온 논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약도 비슷한 주제로 연구가 돼서 발표가 됐었고요. 그럼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 아까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석에 조그만 마커가 있습니다. 조그만 마커. 계속 조그만 마커를 관심 있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얘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저희는 캔서 에피제네틱스 랩입니다. 즉 암 후성 유전학 연구실인데 보시다시피 히스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DNA가 감싸면서 CE 캔서 에피제네틱스 마커를 만든 모양을 하는 게 저희 연구실의 그 심볼입니다. 그래서 암을 이용해서 후성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주제이고 특히 소아뇌종양 그리고 성인뇌종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아뇌종양에서도 지금 요 에펜디모마 뇌실막 세포종이나 아니면 DMG라고도 부르는 요 뇌재성 뇌교종이라고 하는 그 소아뇌종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히스톤 마커들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까만 부분이 많이 높았던 거고 이 까만 게 없으니까 얘는 히스톤 마커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 환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톤이 바뀌면 후성유전학적으로 뭘 조절할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 후성유전학적으로 조절되는 게 신진대사, 아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다 높게 발현을 하고 있고 그 높은 게 또 그 부산물들이 후성유전학 재료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후성유전학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암이 신진대사하고 후성유전학 간에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신진대사를 끊어주게 되면 후성유전학에 영향을 줄 테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니까 암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신진대사물 억제제를 이용했을 때 쥐를 이용했을 때는 암이 치료되는 효과가 높은 걸 나타낼 수 있었고 이와 비슷한 약물을 이용해서 지금 2023년에 또 다른 논문이 나가서 지금 미국에서 임상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제가 주제를 던졌던 쌍둥이는 정말 같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쌍둥이는 선천적으로는 본성은 같지만 커가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천재인 사람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천재로 태어났다고 해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지만 노력을 한다면 후성 유전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이를 노력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은 이제 논어에 있는 말인데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무엇을 어떤 연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즐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는 일. 내가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의사가 될 필요도 없고 과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공학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재밌는 일을 찾아서 그거를 한다면 그게 정말 자기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분야가 맞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학교가 약간 깨알 자랑을 하면 학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맞는 전공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1학년 학생들하고 2학년 학생, 3학년 학생 면담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생명과학과로 들어왔지만 다른 전공으로 컴퓨터로 바꾸는 친구도 있었고 물리학과로 왔지만 하다 보니까 생명이 재밌다 해서 생명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른다면 지금 무학과인 학교를 진학을 하셔서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운다면 자기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인데 저희 학생들은 다행히 뇌종양하고 후성유전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 재밌는 학생들이어서 저희는 매일 즐겁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간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뇌종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